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해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뭔가 잊어버리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리치스쿨에 전속으로 계신 우리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부동산 투자 18년째 하고 있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지분 투자도 하고 계시고 교육생들 대상으로, 졸업생분들 대상으로 명도 대행도 해주고 계신데 어느 정도 하셨는지 자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분 물건으로는 직간접 쪽으로 한 200건 정도 이상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명도 같은 경우는 한 수천 건 했는데 작년 24년도 한 해만 한 200대 초반건 하게 됐습니다. 항상 보면은 명도 때문에 전화통화 하시고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혼탁해졌습니다. 정권도 얼마 전에 바뀌었고 하면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특징과 꼭 알아야 될 것들,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절대로 정부에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피도 많이 받기 때문에 초짜일 때는 그냥 아이 정부는 정부고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가 규제 같은 게 막 해서 갭 투자 열심히 하다가 개인의 생에서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수십 명이고 뭐 저희가 먼저 봐야 될 게 일단은 지금의 정부가 어떤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을 좀 아셔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주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은 무조건 한 채, 맥시멈 두 채로 해야 되는 시기이지, 저는 이제 과거에는 다주택자, 뭐 임대사업자를 장려하겠다라고 투자를 그때 했다가 지금 굉장히 피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역전세도 많이 나고.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맞서지 마라 라는 것도 공감이 되고, 정부를 믿지 말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려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바라보는 정책은 딱 있습니다. 주택을 정말로 주거로 한정되는 거지 투자로 보는 정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실제로 거주하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복지 정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잘 사는 사람도 좋지만 못 사는 사람도 나눠줘서 좀 같이 끌고 가자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론은 뭐다? 결론은 세금이 필요하거든요. 복지를 하려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을 찾아주는데 이재명 정부는 올해는 어쨌든 주택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좀 넘겨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지금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뭐 미래 가치를 몇 년 이상 바라보는 것보다 딱 현재 가치만 딱 보시고 지금 딱 살 수 있는 거를 경공매로 저렴하게 사서 바로 수익이 되면 그냥 바로 익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대권이 다가와주면 나름대로 또 규제를 또 완화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또 준비해서 미래 가치 있는 걸 투자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 것 같고, 뭐 지방 같은 데는 빠지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기, 보합기, 상승기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의 어떤 경매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않아요. 근데 하락기라고 하면 공포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장일 때 제가 하는 건 뭐냐, 가용할 수 있는 최 범위 내에서 가장 입지 좋은 거 딱 하나를 하고 그냥 버팁니다. 다른 거는 급한 사정이 생기면 아예 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1억짜리 샀는데 갑자기 팔아야 된다면 반토막도 일어날 수도 있고,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좋은 거 사서 기다리는 전략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가격이 떨어진 상태니까 미래를 봤을 때 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산 주택 자체가 나쁘지만 않다라면 언젠가는 올라갈 수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경매로 싸게 받는 폭도 그렇고, 어쨌든 희소 가치가 있는 거, 앞으로도 희소 가치가 높을 거는 대형 평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평수를 짓지도 않고 있고 가격은 지금 많이 내려와져 있고, 매매 사업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또 입찰도 많이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싸게 낙찰이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은 의외로 40평대 아파트를 좀 많이 좋아하는 상황이 좀 많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점, 이런 시장에서 좀 경공매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합기로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까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전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하락장에서 이제 보합장으로 보고 있는데, 보합장일 때는 제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면 당연히 미래 가치 있는 지역을 사는 거 맞지만, 단순하게 투자의 개념으로 간다라면 그냥 현재 가치를 바라봐라.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사서 경공매를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사고, 그리고 바로 팔아냈을 때 수익이 되면 바로 익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 이재명 정권에서 하반기 때 또 주택에 대한 규제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떤 규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괜히 또 그 갖고 있다가 그 규제 맞고 한 번 또 크게 꼬꾸라지면 못 버팁니다. 딱 거래량 보고 팔릴 수 있는 물건 사서 수익이 나면 바로 익절하고, 경공매를 이용해서 또 사서 또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산을 써가다가 정부가 또 어느 순간 규제를 풀어주고, 이때를 준비해서 그 모았던 돈을 가지고 미래 가치 있는 부동산에 또 투자하면서 상승장 흐름에 파도를 탔을 때 가장 많은 자산이 좀 늘어나는 걸 제가 20년 가까이 목격했습니다. 법무사님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또 결과들을 또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물건들로
추천도 해주시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물건들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추천이란 말은 안 하고 그냥 가져온 숙제를 가지고 와서 이건 괜찮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셨나 봐요. 안 드리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보고 많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딱 대놓고 이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이제 얘기해 주거든요. 37091 지분 수강생이 받은 건데 대구에 있는 사례인데 잘 팔리는 물건 소유권 보존 등기도 이제 최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 받아서 하루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일반 물건 같은 경우는 제3자 명도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한데 지분 물건은 명도도 필요 없고 인테리어도 필요 없고 공유주하고 마음만 맞으면 그런 당일날 해도 가능해서 실제적으로는 이분은 낙찰 받고 일주일 뒤에 바로 매매가 형성됐었어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됐는데 복등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이제 지방에서는 복등기를 해줄 수 없다 은행에서. 복등기가 뭐냐면 저희가 낙찰 받고 낙찰 대금을 매수자가 내는 계약금이라든지 잔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잔금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출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수강생께서 잔금 치르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대출 받아서 바로 매수해가는 케이스입니다. 얼마에 그러면 매도를 하신 거죠? 똑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가는 거거든요. 1억 1,1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가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을 제시를 했고 그 상대방이 바로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1억 1,500만 원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세전으로 3천만 원 매도 차익인데 1억이 안 되는 물건이니까 뭐 각종 수수료도 저렴했을 거고 셀프 등기도 하니까 비용도 많이 저렴했겠네요. 90만 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취득세가. 위치도 요 주변에 다 주택단지들로 돼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뭐 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이제 지적도 편집도를 좀 보라 그래요. 이렇게 공업단지가 있죠. 직장도 가깝고 상업시설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부동산에 내놓을 게 아니니까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뭐 팔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다른 지분권자로. 그래도 안 되면 같이 제3자한테 팔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 만에 매도한 사례 말씀 주셨고. 저희가 수업을 항상 볼 때 제가 처음에 숙제 내는 게 있거든요. 본인들이 원하는 연수익률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 수강생들 중에 아무도 30% 이하로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수익률은 또 연도 아니고 단 한 건당 무조건 30% 이상을 바라세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 하시는 워런 버핏도 6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19.8%밖에 안 되는데 그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유독 딱 저한테 와서 7%만 나면 됩니다. 제가 숙제를 이렇게 내요. 구체적으로 잡아놨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서울이라든지 서울 가까운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경매를 배워서 투자를 했는데 17번인가 떨어졌대요. 자기는 그렇게 많은 돈을 원하지 않는데 7%밖에 안 원하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그분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7%를 보고 들어와도 안 되는 서울 지역의 경매란 도대체.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제 좀 이제 상승장 100% 초반대도 많았고 이분은 최악의 경우는 안 되면 어떡한다? 이분 그거 사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 사겠다. 3분의 1인데 1억 6,600인데 서울에 5억대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집이 과연 있을까? 거의 없죠 이제는. 5억대를 서울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을까 생각해서 최악의 경우는 내가 떠안으면 되지 않겠냐. 보시면 알겠지만 좀 낙찰가를 좀 낮아요. 수업 시간에 권리 분석할 때 배우는데 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시면 여기 선순위 가처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가처분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인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피보전 권리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인수해도 되고 의미 없는 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떤 걸 보고 안전하다고 평가해요? 이렇게 이제 피보전 권리가 사회행위로 한 취소 원상 회복 청구권은 뭐냐면 제가 경장님한테 돈 받는 채권자인데 경장님이 상속받을 게 있는데 채권자가 받아오면 뺏어갈까봐 그냥 차라리 다른 채권자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사회행위 했으니까 다른 애 빼돌렸으니까 다시 갖다 놔.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거고.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가처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 보시면 원래는 협의 분할로 해서 다 하나로 몰아줬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채권자들이 안 돼 이러면 그래서 다시 이렇게 뺏어왔죠. 채권자가 다 몰빵해줬으니 몰아줬으니 빼돌린 거니까 다시 사회행위로 다시 네 거는 가져와. 그래서 이 부분만 가처분해서 결론은 목적이 달성된 거죠. 이 가처분의 목적이. 와, 이런 판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법무사님이 아니면. 사실은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말소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은 말소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냥 방치를 한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럼 저희가 낙찰받아서 목적이 다 달성했으니까 말소를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에 매도를 하신 거죠? 잘 열심히 협의를 봤는데 상대방도 어머님이 살고 계셔가지고 어머님을 모셔가는 걸로 하고 이분은 그냥 같이 파는 걸로 해서 빠르게 그냥 2개월인가 그래서 한 1억 8천만 원을 팔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좀 더 받았어요. 300만 원 정도. 우리가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소송도 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사례를 이제 보여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보면 무주택자분도 계시지만 뭐 1주택자 또는 뭐 국가에서 하는 전세 대출 때문에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는 분들 또는 다주택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마다의 어떤 전략,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무주택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로 가장 입지가 좋은 부분을 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해서 자산을 늘리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 전에 뭔가 이해버리는 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게 투자의 목적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발생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내 월급은 쥐꼬리만큼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실무 자산인 부동산을 무조건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내가 살 수 있는 가용 범위에서 주택을 경매로 가지고 계셔라,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실 아무리 단타 매도를 소액으로 여러 건 한다고 한들 제일 좋은 자산이 올라가는 가격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유한 채로 단타 매도를 추가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인데 일시적 1주택이라는 비과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1주택자는 요거를 똑같이 이용해서 가장 좋은 거를 두 개를 2년마다 계속 바꿔가는 전략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 드릴 때 수업 시간에 30만 이하 인구에는 좀 적합하다. 첫 번째 분양 받아서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분양 들어오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 받고 또 이것도 2년 갖고 있으면 또 새거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30만 인구 이하라는 건 뭐냐면 약간 서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30만 인구는 거기서 거기고 학교도 다 다닐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차로 한 10분 15분만 더 고생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1주택자 부분은 약간처럼 하나는 제대로 된 건 항상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샀다 팔았다 경매로 계속 단타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단타 매도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매매 사업자로 또 어느 정도 절세할 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요? 일단 현대 다주택자들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딱 보고 나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을 싹 다 정리하세요 그래요. 일단 싹 다 정리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 빼고 싹 다 정리하고 손해가 안 보는 범위라면 이득이 크게 아니라면 미련 갖지 마시고 그 물건은 안 올랐으면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싹 다 정리하시고 첫 번째 주택을 제대로 된 거 하나 가지시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라는 게 사실은 팔기 쉽지 않거든요. 손해보거나 팔기 쉽지 않고 알면서도 팔기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가 알고다시피 취득세 양도세 부분에서 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수도권은 공시지가 1억 이하인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비수도권은 2억 이하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아니면 뭐 오피스텔은 또 어떻습니까? 오피스텔을 뭐 단타 매도는 안 되겠지만 저희 올인원 시간에서도 저희 수강생 중에서도 오피스텔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금매로 받아가지고 두 개를 또 파시는 분 있으세요. 단타로? 네, 단타로요. 두 개를 팔았어요. 근데 경장님도 오피스텔 잘 하시잖아요. 처음 투자 오피스텔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의 종류를 던져준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살지 고민을 해보려고 한 10분 동안 시험을 봐요. 왜냐면 저희가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결론은 매수하는 사람이 어떤 거를 구하는지를 본인이 느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론은 1인 가구 산다라면 사실은 사는 것보다 그냥 월세 들어오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월세 개념으로 투자 개념으로 월세 받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야지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드물다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다? 오피스텔 빨리 팔려면 가족 단위가 살 수 있는 스리름도 돼야 되고 저번 달에 오셔갖고 자기가 금매로 사서 두 개 정도 지금 팔았다. 그래도 뭐 남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또 오피스텔은 또 세금적으로 아파트 주택과 다른 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가지고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 정리된 세금 체계 정리한 게 많더라고요. 오피스텔. 그걸 꼭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법무사님의 또 수업이 준비가 이번에 올인원 낙찰 수익보장반이 런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특징이 있는 강의인지 이번에 정규 강의는 올인원 반을 좀 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오랜 시간 꾸준히 좀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고 팔릴 수 있는 물건의 입지부터 시세 파악하는 방법, 빨리 팔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좀 세세하게 좀 하면서 한 6주 정도 케어해 주시고 6주 동안 좀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주 정도는 1대1로 저희 사무실로 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물건을 봐서 가장 중요한 게 검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필터링을 너무 넓게 잡아버리면 수천 개 나오잖아요. 수천 개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본다고 해도 그 다음 되면 또 까먹어요. 졸업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케어와 어떤 스터디 모임이 계속 이어지죠. 리치스쿨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학원들 제가 들어보면 결제 다 하고 나서 끝났는데 한 6개월 또 하다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못하는 분들 많죠. 6개월 이후에도 연락이 돼야 되는데 연락 안 되고 뭐 학원도 닫은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 학원들 보면은 진짜 뭐 1년도 안 보고 하는 데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마케팅 하는 게. 오늘만 팔고 죽는다네 이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오프라인을 정해서 그날 졸업하신 분들 다 모아서 현재까지 저번 달에 어떤 투자를 해서 어떤 성과를 했는지 발표하면서 그러면 다른 기수분들이랑도 좀 교류가 있고요. 왜 모든 기수가 옵니다. 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부터 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일반 상가부터
부터 33M2 숙박업 임대 에어빈백까지 다 같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온 규제라든지 있으면 좀 설명도 드리고 또 새로운 또 물건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플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법무사님이 또 오랫동안 투자도 하셨고 저희 리치스쿨에서 그간 수강생분들 1기부터 계속 케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